압류도 고려했지만 집안 형편도 별로인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간남이 2년 만에 밀린 위자료와 이자를 전액 상환하더군요.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겼나 궁금해서 상간남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웬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더군요. 아마 결혼할 여자한테 돈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결혼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복수할 마음으로 더 조사를 해보니 자기 인스타그램에 청첩장까지 올렸더군요. 마침 청첩장에 예비 신부 집 주소가 있어서 그 예비 신부 주소로 상간소송 판결문을 보내줬습니다. 일주일 뒤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상간남이었습니다. 이 새끼야, 돈까지 줬는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죽고 싶어? 언제까지 괴롭힐 건데? 어이가 없네. 갑자기 전화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상간소송 판결문 내 와이프 집에 보냈잖아. 너 어디야? 오늘 같이 죽자. 한 번만 더 협박하면 협박죄로 고소할 테니 연락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잠잠해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 사건이 있고 얼추 1년 반 정도가 지날 무렵 전처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몇 년 전 네이버의 한 불륜 피해자 모임에 올라온 글로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이나 이혼을 하게 된 중년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상간소송이 끝나고 몇 년 뒤 상간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모두 건강히 지내신지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약 5년 전에 아내의 외도 문제로 이곳 회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던 흐르는 바람처럼입니다. 한동안 이 카페를 멀리하며 지내는데 아직도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 역시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며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전처의 상간남이었던 헬스 트레이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활동한 지 오래되고 글도 많이 썼었기에 4년 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던 4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4살 어린 아내와 함께 11살, 8살 두 아이를 키우며 지냈습니다. 지금은 과천에서 살고 있지만 당시엔 기흥역 근처 구축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이런 평온했던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내가 39살이 되고 갑자기 자기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전처는 전업주부였는데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여유, 시간이 많아졌고 5월쯤이었나요? 자신이 너무 아줌마가 된 것 같다며 PT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뱃살 처진 거 보고 있으면 너무 우울해. 둘째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나 운동 좀 다니면 안 될까? 헬스장에서 PT 받으면 효과 좋다고 하던데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사실 전처는 의지력이 강한 편이 아니어서 곧 포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매일 저녁 자신의 몸매를 보며 우울해하고 미금역 근처 여성 전용 헬스장이 저렴하고 좋다며 꼭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비용을 물어보니 40회에 250만 원이더군요. 꽤 큰 금액이라 비싸다고 하자 할부도 가능하고 결코 비싼 게 아니라며 설득하길래 아내가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아 결제해 주었습니다. PT를 시작하고 3개월쯤 지났을까요? 전처는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 했습니다. 체중도 6kg가량 감량했고 몸매도 점점 좋아졌죠.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시작하자 더욱 자기관리에 매진했습니다. 나중에는 운동뿐 아니라 피부관리도 받기 시작했고 편한 옷 대신 예쁜 옷과 몸매가 드러나는 운동복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좋았습니다. 아내가 몸매에 자신감이 생기니 부부관계도 적극적으로 변했고 아내가 예뻐지니 부부 모임에서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이듬해부터 아내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에 올라온 바람난 여성들의 행동과 다를 바 없었죠. 옷을 지나치게 사들이고 외모 관리에 집착하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친한 친구와 자주 외출하고 생활비가 빠듯해지는 등 전형적인 외도 징후를 보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두 명백한 바람 신호였지만 당시에는 회사 일이 바빴고 5년 연애 끝에 결혼한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단순히 다이어트 성공으로 얻은 자신감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둔했지만 눈앞에서 이런 명백한 신호들이 있었음에도 전처의 불륜을 눈치챈 건 거의 6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하루는 직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반차를 내고 집에 왔는데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전처에게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 당황스러워서 나 지금 집인데 어디서 빨래를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전화가 안 들린다며 끊더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코인 세탁방에 있다며 왜 갑자기 집에 왔냐고 평소와 달리 횡설수설하더군요. 연애 기간 포함 거의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기에 저는 그때 전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심으로 지금 이 카페까지 오게 되었죠. 당시 많은 회원님들이 전처의 불륜을 확신하며 증거 찾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나라올라님과 물찬제비님, 그 외 많은 회원님들께 늦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카페에 가입하며 본격적으로 전처의 외도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으면서도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관심을 갖고 집을 살펴보니 전처의 외도 흔적은 이미 집안 곳곳에 보란듯이 있었습니다. 산 적도 없고 입은 모습도 본 적 없는 망사 팬티와 야동에서나 볼 법한 란제리가 장롱 서랍에서 나왔고 있는 줄도 몰랐던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일주일에 3번씩 10만 원대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명은 대부분 모텔이나 호텔이었죠.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그 카드의 산부인과 결제 기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레나 시술을 받은 거더군요. 미레나 시술은 여성이 임신을 피하기 위해 하는 수술로 남성의 정관 수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때는 정말 손발이 떨리고 세상이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둘째 출산 후 정관 수술을 해서 아내가 피임 시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런 시술을 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전처의 불륜을 확신하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불륜 증거가 들어있을 핸드폰을 전처가 잘 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어디에도 남자와 대화한 흔적이 없더군요. 계속 뒤져보다가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수많은 통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하고 카톡에 추가하니 아니나 다를까 미금역 헬스장의 트레이너가 나오더군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운동은 열심히 했는지 몸매가 좋더군요.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이 났나 싶어 대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때 또 확신이 들었습니다. PT도 받고 통화도 많이 했는데 카톡 대화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며 이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서 그날 바로 노트북으로 전처의 카톡 아이디로 로그인해놓고 전처의 핸드폰에는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선잠을 자고 출근했는데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척하며 매시간 전처의 위치와 카톡을 확인했는데 예상대로 오전 10시쯤 전처가 그 헬스 트레이너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애들 등교시키고 집안일도 끝? 난 지금 PT 중 이 아줌마 입냄새가 너무나. 아이고 우레기 너무 고생이 많네. 오늘 일은 언제 끝나? 점심 먹고 한 타임 하면 오늘은 끝. 오늘 만날 수 있어? 왜? 누나 크크 나 만나서 뭐 하게? 크크. 우리 애기 고추 잘 컸나 확인 좀 해야지? 크크크. 누나 크크크크 오늘 남편 몇 시에 오는데? 아마 7시? 그럼 오늘 6시까지 같이 있을까? 크크크. 아, 둘째 오늘 태권도 갔다가 4시에 집에 와요. 미안해. 아 아쉽네. 그럼 1시에 XX 모텔로 와요. 크크크크. 내 고추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줌. 크크. 알았어. 크크 나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을게. 나 자기 생각하니까 또 엄청 젖음. 크크크. 이따 이뻐해 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정말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며 이게 정말 내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위치 추적기를 확인해보니 아내는 정말 1시경에 정자역으로 이동했고 정확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정자역 근처 모텔에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나자 상간남과 헤어졌는지 전처의 위치가 집 쪽으로 움직이더군요. 지금은 덤덤하지만
그땐 정말 회사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크크. 집에 도착한 듯 전처는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체력 최고. 크크. 누나랑 하는 건 정말 성취감이 들어. 크크. 뭔 소리야? 내가 이 몸매 만들었다 생각하면 뭐랄까 크크크 직업만족도 최고? 가슴은 원래 내 거였거든? 크크 근데 나 뱃살 나왔을 때 보기 싫었나 봐? 아니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고 크크크크. 왜 또 그러셔요 마님. 크크. 크크크 알았다 돌쇠야. 난 이제 집으로 들어간다. 내일 또 연락하겠노라. 예 마님.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 되시옵소서. 남편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됐다 그 인간 보면 내 아래가 사막이 되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거라. 크크크. 남편도 나한테 데려와 몸짱 만들어줌. 이미 늙어서 불가하다 크크. 무튼 난 집에 들어가서 샤워한다. 돌쇠 애기들이 자꾸 흘러내리네. 얼마나 싼 거야? 크크. 있는 거 누나한테 다 쏴줬다. 크크. 누나 수술 안 했으면 바로 셋째다. 크크크. 크크크 무튼 나 카톡 나간다잉. 내일 또 연락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는 카카오톡 나가기를 눌렀는지 채팅 내용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미리 저장해둔 전처의 카톡을 다시 읽어보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착했던 여자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분노를 넘어 공허함이 느껴지더군요. 전처의 카톡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내용을 저장했고 나중에 보니 못 만나는 날에는 둘이서 음란한 사진들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더군요. 정말 황당했던 건 전처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게 전처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친했던 이 친구는 남편인 저와도 자주 만났던 사이였는데 친구의 불륜을 말리기는커녕 도리어 부러워하더군요. 난 오늘도 홍콩 감크. 또 만남? 응. 이젠 중독된 것 같아. 얼마나 잘하는데? 크크. 몰라 기억도 잘 안 남. 그냥 기계 같아. 거의 1시간은 한 듯. 크크크크. 올 크크크크 진짜 미쳤다. 크크크크. 아니 어떻게 그런 남자를 꼬셨대? 크크크. 내가 꼬셨냐? 걔가 먼저 들이댔지. 크크 이쁜 건 알아가지고. 크크? 크크크크크크 살 빼더니 뽐뿌가 장난한가 봐. 크크크. 크크크 나 아직 안 죽었다잉. 난 언제 홍콩 가나. 유유 맨날 비행기도 못 탄다. 크크크 어리석은 아이야. 인천공항 가는 자동차를 올라타야지. 왜 엉뚱한 남자 위로 올라타느냐? 크크크 그 자동차 카풀 좀 부탁드립니다. 나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한 달 전에도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던 사람이 이런 배신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처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카엑스스를 하는 녹음 파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집 근처 저수지에서 주차를 하고 그 짓을 하더군요. 그 외에도 서로 주고받은 사진과 동영상 등 모든 증거를 구할 수 있었고 이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쉽게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며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처에게 아무 말도 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제출하고 둘이 더 깊어지기 전에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는데 전 그때 이미 혼인관계를 더 유지할 생각이 없었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불륜하는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파탄난 혼인관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가족 여행을 다니고 행복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양육권을 얻기 위해 제가 직접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고 셋이서만 놀러 다닌 영상도 열심히 남겼습니다. 원래는 전처와 더 가까웠던 아이들인데 전처가 바람나면서 아이들을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소송장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2개월 동안 전 아이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었고 결국 엄마보다 아빠가 좋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100% 전처에게 주던 회사 성과급도 전부 금이나 현금으로 빼두고 월급도 주식 투자를 핑계로 일부만 주었죠. 이 정도면 눈치챌 법도 한데 젊은 남자 몸에 맞들린 전처는 관심도 없더군요. 그저 밤낮으로 핸드폰만 붙들고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갈 수 있을지 고민만 하더군요. 소송장이 도착하기 전 추석 때는 어떻게든 상간남을 만나려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싸움을 걸더니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화를 내면서 저와 아이들을 친가에 두고 먼저 올라가는 전처의 뒤통수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간소송장이 도착하기 4일 전쯤 타이밍도 절묘하게 전처가 갑자기 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 이번에 은영이가 강화도에 있는 펜션 이용권 블로그로 당첨됐다고 하는데 간만에 둘이서 여행 좀 다녀와도 될까? 나 요즘 많이 우울해.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 젊은 남자랑 자고 싶어서 안달이 난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전처를 보며 그저 한숨만 나왔지만 마지막 만찬을 즐기라는 마음으로 다녀오라고 했더니 정말 좋아하더군요. 3일 후에 싱글벙글하며 여행짐을 열심히 싸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장롱 서랍을 살펴보니 또 야한 속옷을 들고 갔더군요. 전처 차에 넣어둔 위치 추적기로 강화도의 한 펜션에 도착한 걸 확인했습니다. 바로 과천에 계신 부모님께 애들을 맡기고 강화도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쌓아놓은 증거가 워낙 많아서 더 필요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또 헛소리할 게 뻔하기에 그냥 소풍 가는 마음으로 다음날 새벽에 렌트카를 빌려 출발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전처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11시쯤 되니 둘이 부부처럼 손잡고 나오더군요. 동영상을 찍어두고 둘이 출발한 뒤에 성관계 흔적을 찾으려 펜션에 잠깐 들어갔는데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전처가 피임 시술을 해서 콘돔도 필요 없었나 봅니다. 전처의 불륜 여행이 끝난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일부러 모르는 척 전화를 걸어 재미있게 놀고 있냐고 물어보니 참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잘 놀고 있나? 어떻게 중간에 전화도 안 주고. 아, 미안해 여보. 어제 술을 너무 마셔서 연락도 못했네. 간만에 여행 오니까 너무 재밌어요. 보내줘서 고마워 여보. 우리도 조만간 여기 한번 오자. 볼 것도 많고 카페가 너무 특이한 게 많아. 아, 그래? 은영이하고 둘이 노는 거야? 당연하지. 크크. 내가 그럼 누구랑 여행을 가? 크크?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크크 다른 친구도 있나 했지. 무튼 알겠어. 재미나게 놀고 와요. 내 애들 저녁 좀 잘 챙겨줘요. 통화하는 동안에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놈한테 몸을 주는 주제에 무슨 애들 걱정까지 하나 싶더군요. 전처가 늦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용인의 집에 들러 전처의 짐을 대충 캐리어에 쑤셔 넣어 복도에 놓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돌아왔습니다. 과천에서 부모님과 애들 저녁을 먹이고 쉬고 있는데 8시쯤 전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시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카톡이 오더군요. 여보, 문이 안 열려.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전처가 헬스 트레이너와 펜션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불나게 오더군요. 제가 무시하고 받지 않자 카톡이 미친 듯이 왔습니다. 오해다. 그 사람이랑 펜션 간 거 아니다. 주원이다부터 이걸 어떻게 찍었냐 등등. 당황한 전처가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카톡을 읽으며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더군요. 전 그런 전처의 말을 전부 무시하고 헬스 트레이너 XXX하고 바람난 거 전부 알고 있다. 캐리어에 당신 짐 전부 넣어놨으니까 그거 들고 그 새끼 집에 가서 같이 살아라. 그리고 혹시나 열쇠 수리 공부를 하지 마라. 집에 들어오면 아파트에 현수막 걸어줄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전처는 한참을 또 전화를 하더니 나중에는 일단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나랑 이야기하지 말고 변호사랑 이야기하라며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전처가 정말 멍청한 게 제가 강화도 펜션을 어떻게 찾았는지 좀만 생각해보면 위치 추적기를 떠올렸을 텐데 그것도 생각을 못했는지 진짜로 상간남이 사는 경기도 광주 원룸으로 기어 들어가더군요. 무튼 뒷이야기는 뻔합니다. 월요일이 되자 상간남과 입을 맞춰서 그런 관계 아니라고 잡아떼고 왜 사람 의심하냐고 도리어 화내고 그동안 신경도 안 쓰던 애들 어디 있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한 번 실수한 거라고 또 거짓말을 하더군요. 다음 날 상간소송장을 상간남이 받았는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며 그냥 재미로 좀 만났던 사이라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상간소송 취하해 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전부 무시하고 그냥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상간남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다며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또 거짓말을 하길래 그거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각서를 쓰겠다고 하더군요. 알았다 하고 그날 상간남을 만났습니다.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길래 죄송하면 책임을 지라고 했죠. 자기가 돈이 없다며 징징거리길래 열심히 돈 벌어서 위자료 내라고 하고 언제부터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사실 확인서 쓰고
앞으로 전처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더니 손을 벌벌 떨면서 모두 작성하더군요. 나이 든 상간남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상간남이 그래도 어리다 보니 순순히 쓰더군요. 그렇게 사실 확인서와 각서를 받고 과천으로 돌아오니 또 전처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상간남 만났냐고요. 만났다고 하니 당신이 걔를 왜 만나? 무슨 말 했는데? 궁금하면 너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보니? 유치하게 계속 이럴 거야? 아니 걔랑은 그냥 친한 동생 관계라고 말했잖아. 걔 지금 내 연락도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나도 몰라. 나 바쁘다 끊는다. 그리고 변호사랑 말하라니까 끊는다. 둘이 같이 사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 애들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서 용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처도 그걸 알았는지 그날 저녁에 현관문을 두드리더군요. 애들도 깨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니 애들은 엄마를 2주 만에 만났다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데 그때는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예전처럼 애들과 치킨을 먹고 재운 뒤에 둘이 대화를 시작했죠. 전처는 마지막까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걔랑은 진짜 연인도 아니고 그냥 같이 놀았던 거야. 라고 하더군요. 아, 그래. 그냥 노는 애랑 펜션도 가고 모텔도 같이 가나 봐. 소송장 안 봤어? 난 소송장 못 봤지. 소송장은 걔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아낸 후 곧바로 상간남 집에 갔던 걸 뻔히 아는데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아, 그래. 알았어. 모텔 안 갔다는 거지? 아니, 가긴 갔는데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자기 말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란 걸 깨달았는지 한참을 횡설수설하더군요. 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난 너하고 무조건 이혼할 거고 친권이랑 양육권도 내가 전부 가져올 거야. 너도 그냥 어렵게 이중생활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남자나 만나. 그러자 전처는 울며불며 어떻게 이런 걸로 이혼을 하냐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그 모습과 지난 전처의 거짓말들이 오버랩되며 사람이 너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이후의 소송 과정은 여기 계신 회원님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처와 상간남의 거짓말, 모함 등이 이어졌지만 천천히 준비해둔 증거들과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다는 정황 덕분에 상간 소송은 당연히 제가 완승했고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전처는 정신이 나갔는지 상간남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가출을 하는 등 기행을 일삼더군요. 1차 판결이 나오자 한참 뒤에 항소하는 등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1년 넘게 질질 끈 상간 소송은 결국 위자료 2,800만 원으로 마무리됐는데 바보같이 항소하면서 추가되는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에 대한 이자는 생각도 못했는지 판결이 끝나고 보니 원래 위자료 3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됐더군요.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전처는 양육권과 친권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업주부로 경제력이 거의 없었던 점, 애들이 저와 더 친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이 어느 정도 상황을 눈치챘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둘째가 전처에게 엄마가 아빠한테 큰 잘못을 한 거야? 잘못을 했으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해. 라고 말했다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군요. 이혼 소송은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전처는 처음에 자신은 절대 불륜이 아니며 제가 일방적으로 누명을 씌워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한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자신이 가지고 양육비 200만 원에 제3분할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다행히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제가 갖게 되었고 집이 제 부모님 명의여서 전처가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3분할로 6천만 원 정도를 줬네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찌질하게 굴더군요. 전업주부라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적게 내게 해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게 정말 내가 사랑하던 여자가 맞나 싶더군요. 그 꼴 보기 싫어서 불륜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면 깎아주겠다고 했더니 비굴한 표정으로 울며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배신해서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5만 원 깎아준다고 하니 어이없는 표정을 지어서 싫으면 말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월 55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혼하고 법원을 나오는데 속이 시원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 많이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더군요. 이혼 후에도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처는 이혼하고 상간남과 살림을 차렸는데 상간남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각서에 썼던 1회당 1천만 원은 생각도 않고 대놓고 살림을 차리길래 바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전처가 또 봐달라고 했지만 1천만 원만 주면 봐주겠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둘이 싸워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불같은 사랑 1천만 원에 꺼지는 모습을 보니 허탈했습니다. 어차피 봐줄 생각은 없었기에 민사소송을 시작했는데 상간남이 돈이 없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압류도 고려했지만 집안 형편도 별로인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간남이 2년 만에 밀린 위자료와 이자료를 전액 상환하더군요.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겼나 궁금해서 상간남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웬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더군요. 아마 결혼할 여자한테 돈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결혼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복수할 마음으로 더 조사를 해보니 자기 인스타그램에 청첩장까지 올렸더군요. 마침 청첩장에 예비신부 집 주소가 있어서 그 예비신부 주소로 상간소송 판결문을 보내줬습니다. 일주일 뒤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상간남이었습니다. 이 새끼야, 돈까지 줬는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죽고 싶어? 언제까지 괴롭힐 건데? 어이가 없네. 갑자기 전화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상간소송 판결문 내 와이프 집에 보냈잖아. 너 어디야? 오늘 같이 죽자. 한 번만 더 협박하면 협박죄로 고소할 테니 연락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잠잠해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 사건이 있고 얼추 1년 반 정도가 지날 무렵 전처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참, 이 여자는 아직도 개념이 없는 것 같더군요.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는지, 무튼 왜 죽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결혼할 여자 돈으로 안양에 헬스장을 차렸다가 결혼이 파탄났고 헬스장 수익으로 그 돈을 갚으려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헬스장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더군요. 사랑하는 남자 죽어서 마음 아파서 어쩌냐고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길래 빨리 초상집 가서 육개장이나 먹고 오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득 제가 상간남의 죽음에 영향을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죽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 싶다가도 멀쩡했던 가정을 파탄내고 우리 아이들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만든 걸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생각해보면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뻔한 불륜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네요. 제가 상간남에게 판결문을 보낸 게 잘못된 행동이었을까요? 이 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그 글에 추가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람난 전처의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끝까지 웃기는 여자입니다. 전처 근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마트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은지 자꾸 한두 달씩 양육비를 밀리더군요. 웃긴 건 이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면접 교섭하면서 자꾸 애들한테 제가 여자 생겼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짜증나서 왼손 약지에 반지 끼고 다녔더니 갑자기 자기도 카톡 프로필을 남자가 생긴 것처럼 바꿔놓더군요. 신경 쓰기도 싫어서 내버려뒀는데 갑자기 새벽에 술 처먹고 전화와서 울며불며 여자 생겼냐고 술주정 부리길래 다음날 쌍욕을 해주니 조용해지더군요. 진짜 이런 전응아와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무튼 애들이랑은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제 첫째가 사춘기에 정점이 되면서 엄마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 둘째만 만나고 있는데 조만간 둘째도 엄마 잘 안 만날 듯합니다. 그냥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똥파리처럼 자꾸 성가시게 저희 가족 주변을 날아다니니 짜증도 나는데 좀 모자란 사람 보는 것 같아 웃기기도 하고 참 머저리 같은 여자입니다. 그나저나 양육비 밀린 거 이자도 쌓이고 나중에 둘째도 중학교 올라가면 양육비 증액 신청할 건데 그때 반응이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전처가 왜 바람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첫째, 중학교 졸업을 기념하면서 애들하고 전처하고 캠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닥불 피우고 물어본 적 있습니다. 크크 뭐라더라. 39살이 되면서 진짜 늙는 기분이 들어 우울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옆에서 상간남이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자기도 몸매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크크. 진짜 머리가 이렇게 나쁜 여자인 줄을 몰랐네요. 뭐하러 20대 남자가 40살 먹은 여자를 이뻐해 줬겠냐고 말해주니 그때는 그런 설레임이 사랑으로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속 터져서 앞으로 그런 설레는 사랑하면서 재미있게 살으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텐트로 쑥 들어가더군요. 진짜 결혼 전에는 똑똑한 여자였는데 애 낳으면서 뇌도 같이 나온 건지 요즘 그 여자 생각하면 자꾸 맹구가 떠올라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살이 엄청 쪘습니다. 돈도 못 버는 여자가 뭘 먹고 저렇게 살이 찐 건지 이혼 전이랑 비교하면 거의 20kg는 찐 것 같네요. 아, 그리고 그 와이프 초등학교 동창년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이 여자도 골 때리는 게 남편 몰래 비트코인에 손댔다가 빚을 엄청 졌나 봅니다. 하, 진짜 전처 졸업한 초등학교가 특수학교였나. 둘 사는 거 듣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간남 죽음에 관해 위로해 주신 분들,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신 분들, 댓글 전부 읽으며 마음 정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야기에 이렇게 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모두 버티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간남, 상간녀가 죽기를 바라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막상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보다 엄청 통쾌한 느낌보다는 뭔지 모를 찝찝함이 남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